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7월 2일 11시 30분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11시 30분이라는 건 폴란드 현지 시간이고 폴란드와 우리는 시차가 7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오늘 영상에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폴란드 현지 시간이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많아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종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름 아닌 KDDX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치 영역이라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건데요. 결론은 정치 이야기는 빼고 결과만 이야기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KDDX 사업은 경쟁 입찰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입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이면 HD 현대에 대한 벌점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11월 이후에 입찰이 이루어지면 현대가 유리한 것이고요. 11월 이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면 거의 한화가 사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우리 KDDX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KDDX의 수출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저번에 KDDX의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해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FA-XX 사업의 중단과 함께 바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의 중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함선은 실패한 미국의 연안함 사업을 대신해서 유럽의 호위함 설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함선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컨스텔레이션급의 초도함 건조는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초도함이 완성되는데 10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 이미 존재하는 유럽의 함선을 유럽 회사가 미국에서 건조하는 사업인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이 사업이 일이 된 건 결론은 미 해군이 컨스텔레이션급의 설계를 너무 자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함선이 건조를 시작할 때는 상대적으로 위협도가 낮은 해역에서의 연안 작전을 목적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미 해군은 엉뚱하게도 이 함선의 중국 해군과의 전투에도 대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함선의 설계는 대폭 변경되었고, 그래서 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에서 컨스텔레이션급의 건조를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최소한 이번에 공개된 2026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에는 컨스텔레이션급의 예산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미 건조를 하고 있는 함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컨스텔레이션급 사업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고, 그래서 만일 한화가 우리 KDDX의 사업자가 된다면 바로 컨스텔레이션급의 대안으로 우리 KDDX를 미국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DDX는 아직 개발이 안 된 함선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화는 미국에 이미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조선소를 확보하려 하고 있고, 특히 한화가 지금 확보하려는 오스탈사는 미국에서 LCS 연안전투함을 건조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KDDX가 컨스텔레이션급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KDDX의 사업자 선정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가 사업자가 되어도 KDDX의 미국 진출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계획대로 한화가 미국 내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오스탈사를 인수하고, 이 오스탈사의 미국 내 조선소에서 컨스텔레이션급 대신에 우리 KDDX를 생산해서 미 해군에 공급하는 것도 절대로 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이 판치르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카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7월 1일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판치르를 도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를 넘긴 이유는 판치르는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 공격무기를 북한에 넘겼다면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방어무기를 넘기는 건 상대적으로 비난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판치르를 러시아가 북한에 넘길지 아니면 판치르의 기술을 넘길지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를 넘길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인 최연함에 이미 판치르와 동급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연함의 근접 방어 무기로는 AK-630 30mm 기관포 2문과 그리고 판치르 M이로 추정되는 CIWS 한 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판치르 M이란 러시아가 판치르 시스템을 함선에 탑재한 무기인데요. 그래서 이미 북한의 판치르 도입 사실은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이 판치르를 보유하게 된 건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왜 판치르가 유독 우리에게 위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기존 우리 공군의 북한 방공망 돌파 계획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북한군은 SA-2나 SA-5 등 소량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빼고는 대부분이 야전 방공망 위주였고 이 야전 방공망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건 북한이 보유한 90mm 대공포로 이 대공포가 최대 도달 고도가 7km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SA-2나 SA-5 같은 북한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의 탄도미사일로 제거를 하고 북한의 야전 방공망은 무시하고 우리의 전투기들은 주로 고도 8km 이상에서 정밀 유도 병기로 북한의 목표를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무인기나 전투기들이 고도 8km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북한의 야전 방공망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판치르를 도입하게 되면 판치르에 탑재된 미사일은 고도 15km까지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계획에 지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판치르를 제거하는 게 쉬우냐라고 했을 때 판치르는 높은 기동성과 그리고 강력한 ECM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격을 사전에 파악해서 도망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판치르 배치는 북한의 그 어떤 대공무기보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한 게 판치르는 지금까지의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야전방 공무기에 비해서 수십 년을 앞서가는 장비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 대한 판치르의 배치는 우리 군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가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하죠. 원래 터키는 타이푼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독일 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도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 의회에서 드디어 터키에 대한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터키가 타이푼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터키는 여전히 F-35의 구매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도 F-35 구매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터키는 그리스와 적대적 관계인데요. 지금 그리스 공군은 라팔 전투기와 F-16V 등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금 터키 공군은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가 전혀 없고 그래서 작년에 그리스 공군이 터키에 전투기를 조준했지만 터키 공군은 그리스 공군의 기체가 자신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는 자신들이 보유한 F-16을 개량하는 건 물론 최신 F-16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타이푼 전투기의 구매를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타이푼 전투기의 공동 개발국인 독일에서 터키에 대한 타이푼 전투기 판매를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독일 의회에서 터키에 대한 타이푼 전투기 판매를 승인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타이푼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고 그래서 터키도 당연히 F-35의 구매를 원하고 있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만일 터키가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하면 F-35를 판매한다고 하기도 했지만 터키는 아직은 S-400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에르도안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스 공군의 수적으로는 압도하면서도 그 능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터키 공군의 현대화를 터키는 서둘러서 진행 중인데요. 여전히 터키가 S-400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터키가 F-35를 구매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터키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칸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이고 그리고 칸 전투기를 2028년부터 생산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칸 전투기가 아닌 다른 전투기들의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추가 구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 터키 스스로도 칸이 자신들이 말하는 시기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중고도 무인기에 들어가는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의 본개발이 시작되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도 무인기를 초도 양산 중이고 이 기체는 대한항공에서 양산 중인데요.
그런데 이 무인기에는 외국산의 12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인기는 MTCR 규제에 따라서 순항미사일로 분류되고 그래서 무인기도 MTCR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MTCR 규제에 따르면 순항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500kg 이하이면 되고 사거리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형 무인기들은 상관이 없었는데요. 무인기가 대형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무인기가 대형화되면 당연히 탑재 중량도 500kg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건 MTCR 위반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글로벌호크 무인기를 도입할 때도 러시아가 태클을 걸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게 크게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만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에 따른 무인기용 엔진 수입이나 우리의 무인기 수출에 지장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특히 무인기용 엔진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15,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개발하게 된 이유도 처음에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F414 엔진 같은 걸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게 되면 그 용도가 유인전투기, 그러니까 KF-21용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용도가 무인전투기용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엔진이어도 무인전투기용이면 무인전투기는 MTCR 규정에 따라서 순항미사일이고 그럼 MTCR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기, 특히 대형 무인기에 탑재되는 엔진을 다방면으로 국산화를 하고 있고 15,000파운드 제트 엔진의 개발을 시작한 것도 엄밀히 말해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형 무인기에 엔진을 수입하게 되면 어느 순간 MTCR 규정을 들어서 엔진의 수입이 차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중고도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걸 국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엔진에 대한 선행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화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프로펠러 추진 항공엔진 시제 개발 및 엔진 인증 실증 기술 개발 과제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 실증 및 선행 개발되고 있던 1400마력 터보 프롭 엔진의 본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이루어져서 실제 가망 인증이 가능한 실물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무인기에 탑재되어서 가망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실제 항공기에 탑재되는 엔진의 본격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당장은 무인기에 탑재되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KT-1 훈련기를 대신할 신형 기본 훈련기 개발 사업에도 우리 국산 엔진을 탑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프롭 엔진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헬기에 사용되는 터보샤프트 엔진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엔진의 개발은 우리 국산 헬기용 엔진 개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UCCR이라고 복합형 전투회전익기라고 마치 UFO 같은 형상의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UCCR에도 이번에 개발되는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터보샤프트 엔진으로 변경해서 탑재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은 우리 국산 헬기의 엔진 국산화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업이 중요한 게 본격적인 제트 엔진 중에 하나인 터보프롭 엔진을 개발해서 이걸 실제 무인기에 탑재해서 가망 인증을 받는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최소한 이번 절차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 제트 엔진을 개발해서 실제 항공기에 탑재하고 그리고 항공기에 탑재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최초의 과정이고 이로 인해서 확립된 절차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여러 가지 항공기 엔진들, 그러니까 우리가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해서 이 엔진을 시험평가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도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단순하게 중고도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닌 우리의 엔진 개발 과정을 만드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건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엔진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여러 종류의 엔진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마니아에 대한 천궁 수출이 끝내는 좌절되었네요.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루마니아는 단거리 및 초단거리 대공미사일 도입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명만 보고 이게 신공 미사일 수출 사업인 줄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천궁 미사일 수출 사업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LIG가 1%의 보증금을 내고 그 영수증을 입찰 서류에 포함시켜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영수증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LIG에서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선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천공이 루마니아 사업에 탈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우리 LIG가 영수증 누락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걸 반박했지만 끝내는 루마니아 정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예 우리 천공은 사업에 참여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장비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스파이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A사 레이더에 이스라엘의 더비나 파이던 미사일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방식의 대공 무기로 암람 미사일을 사용하는 나삼스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찰된 가격이 19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3조 원 정도의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에 선정된 스파이더 시스템은 암람 미사일을 사용하는 나삼스와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은 요격 시스템으로 아마 루마니아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루마니아가 우리 천공에 관심이 없음을 확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천공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설명하는 회의에 다른 나라는 3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는 2명만 참여하게 하는 등 루마니아가 처음부터 상당히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제가 폴란드 현지 시간을 생각 못하고 흑표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오늘 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는 해야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우리 1400마력급 터보 풀업 엔진의 본개발이 드디어 시작된다니 기쁘고요. 또 미국에서 컨스텔레이션급이 위기에 직면한 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